청년 정치인 두 분과 꽉 막힌 정치의 틀을 깰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 아침에 만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얼굴 두 분을 모셨죠.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을 소개할 때는 국바세 대표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가요? 네, 국민의힘 열심히 지금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까지 바로 세우기만 할지 세워지는 건지 오뚜기인지 옆으로 넘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네. 안팎으로 조금 압력이 있으신가요, 솔직히? 뭐 사실 저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래도 제 걱정을 안 해도 진짜 당만 바로 된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라는 입장이고요. 뭐 사실은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다가 지금 완전히 또 미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정말 굴하지 않는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자, 국바사 대표. 궁극적인 활동 결과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한데 내가 그것까지 물어보면 아침부터 너무 저는 저희 카페에 가면은 이제 한국 정치의 새로운 표준이 되겠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전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노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전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습니다. 바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 내가 국민의힘을 바꿔보겠다 이런 얘기군요. 예, 일단은 뭐 그 시작이고요. 하여튼 뭐 결과로도 국민들께 보답을 드려야 되는데 뭐 아직은 국민의힘이 네. 나아가야 될 방향이 좀 아직은 먼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쪼자니님께서 쪼자니님, 야 이분 닉네임 재밌네요. 신인규 짱 그러셨어요. 예, 쪼잔하신 분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했죠. 국빈 방미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한 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요. 가장 논란이 됐던 내용이 바로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겁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국민을 설득했다. 결단이다, 이거는. 그리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뭐 이런 얘기, 우리 국민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일본 국민한테 한 얘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도대체 이 인터뷰로 하고 싶었던 말이 뭔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 때도 구력 외교 논란으로 정말 그렇게 곤욕을 치렀는데 전혀 그거를 곤란지경이었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쯤 되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인터뷰를 좀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계속 외신을 통해서 나온 그 막말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이쯤 되면 잘못된 신념과 정의를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위험한가를 계속 보고 있다. 생각됩니다. 그리고 뭐 말로는 이게 뭐 100년 전 역사로 인해 뭐 사과하기 위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없다 하는데 이게 100년이 된 일이 아니에요. 100년도 덜 된 일이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지난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피해자들이 살아 있고 그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전혀 고려 없이 그냥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 대통령의 말의 무게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어디서 밥 먹되 툭툭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전반적으로 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입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사과받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 계속 지난 그 일본과 함께 정상회담에서 이어진 이런 계속되는 이런 실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도 납득이 안 됩니다. 자, 대통령 이 발언 어떻게 보세요? 신 변호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좀 상당한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좀 동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세은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자꾸 이제 외신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네. 식으로 설화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사실 최고위원들이 그 본인들의 그 지위에 무게감을 알지 못하고 지금 설화로 계속 당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 안에서의 문제 정도면은 뭐 양해하고 뭐 어떻게 정리하고 윤리위를 가동하면 되는데 이게 대통령의 언어 그리고 대통령의 언어가 또 국익에 대해서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일본 방문하셨을 때도 일본에서 뭐 공항인가요? 거기서 일본인들이 뭐 박수를 받았다. 뭐 당연히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가 해외 나가서 박수 받으면 기분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으면서 해외에서도 박수를 받아야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은 해외에서 박수를 받고 국내에서는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좀 엇박자가 저는 상당히 국민들의 마음을 좀 화나게 만들고 있다 해서 매우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대통령이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인지 일본 진짜 총리인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인데
그리고 항상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언론하고 인터뷰를 거의 안 하시고 맨날 외신들하고만 해요. 지난번에 로이터 통신하고도 우리를 기염하게 하는 인터뷰를 하셨고 이번에 워싱턴 포스트도 그렇고 왜 자꾸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뭐 좀 지지, 뭐 일본에 대한 이상 굴종적인 태도, 또 외국 언론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이런 걸 지금 계속 보여주는 이 태도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외신과 인터뷰하면 좀 폼난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이 검사 시절에 언론을 바라보는 인식에서 이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검사 시절에는 이른바 이제 뭐 그 법무부 출입 기자들한테 좀 흘려준다고 하죠. 그러니까 흘려주는 걸로 이제 기사를 줘서 본인이 이 언론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언론관이 언론에 대한 태도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너네도 이제 내가 기사거리 안 줘라는 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 외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뭔가 사대주의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 뭔가 외신하면 뭔가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뭔가 굉장히 신뢰 있고 하는 그러한 좀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이쯤 되면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왜 외신에 이렇게 언론 인터뷰는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다 사실 싫어하잖아요. MBC도 싫어하고. 그런데 특히 외신에 대해서는 좀 신뢰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우선은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발언을 통해서 본인이 가진 생각, 인식을 이제 국민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 인식들을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인식들도 저는 1980년대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고시 공부를 또 오래 하셨고 또 고시 공부 이후에 사실 평생을 공직에서 또 청렴하게 이렇게 봉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그러면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진정성을 믿어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1980년대의 대한민국 그리고 그때 당시에 미국과 일본에 대한 인식과 지금 2023년도의 대한민국의 위상은 엄청나게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미국은 그래도 세계 질서를 지배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시혜적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장기적인 그런 경제 침체나 여러 가지 외교안보 그 어려움 때문에 이제 한국을 좀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달라진 시대의 변화를 전혀 지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 대한 것도 저는 국내 언론에 대한 상당한 불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결과가 나쁘면은 반성하고 돌아봐가지고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여론조사 표본이 잘못됐다 이렇게 네, 나오거든요. 과학적이지 않다 뭐 그렇죠. 이러고.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대해서도 언론이 환경이 안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지금 언론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언론은 다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신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국빈 방문을 앞두면서 또 언론을 활용해야 될 필요도 있었겠다라는 판단은 존중하는데 네. 전 이게 결과적으로는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나온 이런 변명이랄까 설명이랄까 우리들에게 가이드를 주는 게 더 이상하다고 보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100년 전 역사로 인해서 일본이 사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말이 대통령이 우리한테 한 말이 아니라 일본 입장에서 한 말이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 과거에도 그 대통령께서 뭐 손가락에 이렇게 무슨 한자 썼을 때 이거 뭐 손가락만 뭐 씻냐 이제 이런 비아냥을 들었던 기억이 나고 네. 자꾸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대변인이나 주변의 여당에서 자꾸 이렇게 오역이다라든지 부가 설명 각주를 달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것은 설명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근원적으로는 말을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언어라는 것이 누가 읽더라도 오해가 없게 가장 정확한 메시지를 정확한 시점에 내야 되는 것인데 네. 지금 그런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메시지 뭐 해석 내지는 가이드 이걸 완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국민들을 좀 바보로 만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이제 대통령 5박 7일 동안 국빈 방미길에 올랐는데요. 이번 방미를 통해서 선거가 있을지도 사실 걱정이거든요. 선거가 저는 과연 있을지 가기도 전부터 벌써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에서 야 SK, 삼성, 중국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미국에 어떤 회사 못하게 하면 니네 거기 끼어들 생각하지 마 이랬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미국 방문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요구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전기차 문제라든가 이건 뭐 거의 사실상 끝난 일이라고 보여지고, 근데 반도체, 뭐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이슈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른바 우리가 요구할 걸 알고 선차단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야, 이제 더 이상 너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그리고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이른바 국가 안보 산업으로 이제
이렇게 치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경제적인 요구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 보여지고 아마 이제 경제적 성과는 아마 전무할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사절단이라고 갔어요. 뭐 대기업들 총수랑 이렇게 몇 명 갔는데 과연 이들이 얼마나 이 미국의 그 원하는 걸 퍼주고 올 것인가? 저는 이게 매우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지금 이제 대통령이 뭔가 해외 순방을 간다 하면 미리부터 걱정을 해요. 이제는 이제 국민이 걱정하는 때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본인이 이제 선거 나가겠다라고 이번 주 내에 선언을 한다고 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는 기간에. 그러면은 과연 우리나라 기업을 얼마나 이용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경제적 성과를 받아왔어. 그러고 나는 대통령 재선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성과는 잘 모르겠고요. 제발 좀 뺏기진 않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 성과는 기대도 안 한다. 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저는 국민도 대통령에 대해서 늘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역시 해외에서도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저는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도 우리 보통 뭐 시험 보러 갈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는 거 건넘지 말고 실수나 하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 대통령께서 그런 좀 가벼운 마음을 오히려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잘하려는 과욕을 가지면 저는 오히려 더 큰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고 과거에도 지금 대여섯 차례 해외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외교 활동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해외 방문 때마다 실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으면서 결국은 국내적으로는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매우 우려스럽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지금 도청에 대해서도 도청을 도청이라 부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가 원수로서 저는 역할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 보고 최소한의 저는 그럼으로써 양국 간의 신뢰를 다시 복원하는 노력을 먼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태영호 의원이 나흘 만에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나 원래 안 나올 이유가 없다. 지난번에 안 나온 거는 개인 사정 때문이지 누가 나오지 못하게 해서가 아니다. 정강호 목사에 대해서는 나는 애먼곳에다가 국어를 하지 않는다.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 정강훈이 나를 간첩이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당당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애둘러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소신에 따라서 내가 한 말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왜 이러는 겁니까? 제가 지금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저분이 이제 주범입니다. 그래서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하시는데 네. 참 이게 본인 뭐 자기 정치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이 자기 정치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자기 정치를 해야 본인도 크고 당도 도움이 되는 게 자기 정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런 태용호 의원 방식의 자기 정치인데 좀 나쁜 의미죠.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목을 끌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고 국민 정서와 완전히 딴판인 얘기들을 하면서 본인이 또 이걸 당내에서 정치적 이익을 갖는 전 이런 좀 나쁜 형태의 정치가 좀 사라져야 되는데 지금 저는 태영호 의원 보시면은 뭐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윤리위에서도 뭐 가동을 한다고 이번에 윤리위도 다시 구성하고 세팅을 했는데 저는 별로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영호 의원도 본인 정치 열심히 하시고 저는 또 제 나름대로 국민의힘 바로 세우는 노력을 같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약간 포기 상태로 아니 말씀하시는 뭐 이 것 같은데.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뭐 본인의 역사관 북한에서 배워와가지고 남한 사람한테 자꾸 이거를 강조하시는데 뭐 더 이상 저는 뭐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입니다. 맞아요. 자,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윤리위원회 본격적으로 가동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근데 황정근 위원장이 뭐 지금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좀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김재원 수석 최고와 태영호 최고는 징계가 조금 불가피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사실 지난번에 발언 하나 양두구육 한마디 해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중징계를 받았는데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천천히 너무 이걸 처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4%인가요? 5%로 시작돼서 대통령실에 가진 노력으로 사실상 대표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른바 그 목사, 아스팔트 세력의 대빵이라고 하는 그 전광훈 씨의 이른바 도움을 이제 받았다는 게 지금 드러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있던 권위 자체가 좀 많이 훼손됐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나 태용호 최고를 전혀 컨트롤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권위가 상실했다 보니 지금 최고위원들이 일단 뭐 태영 의원 같은 거 지금 뭐 넌 막말해라. 나는 윤리 내가 스스로 내 발로 들어갈 거야.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오만방자한 본인이 사실상 윤리위에 회부돼야 된 사람이 내가 윤리에 들어가겠다.
그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이런 것조차 대표가 제대로 지적하지 못하고 제대로 잡지 못하는 것. 이제 그만큼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소위 말한 저도 이 말 싫어하지만 약간 바지 사장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중징계 내려질까요? 양주구역도 1년인데. 근데 뭐 징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준석 대표 징계라는 것은 사실상 그 정치적인 선택,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인위적으로 뒤집기 위한 어떻게 보면 당무 개입의 절정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의 시작과 완성이 결국 김기현 대표 취임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그 김기현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 특히 이 황정근 변호사라는 분은 저랑 법정에서 대면했던 분이거든요. 가처분 국면에서 서로 쌍방 대리를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분의 윤리위 결정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보고요. 결국은 최고위원이 5명인데 그 중에 2명, 지금 2명은 거의 뭐 시즌 아웃 아닙니까? 그럼 40%는 거의 시즌 아웃이 된 거고, 조수진 최고위원 같이 뭐 밥 한 공기 발언을 해가지고 이건 뭐 징계하기도 이상한데 또 데리고 가기도 좀 애매한 분도 하나 있어서 50%인데 거기다 이제 장례찬 최고위원 같은 분은 아예 시작부터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거의 뭐 60~70%가 지금 소위 말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전혀 못 받고 있는 분들인데 전 김기현 대표가 많이 힘들 거라고 봅니다만은 본인이 이건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뭐 본인이 잘 감당을 하셔야 될 것이고 결국에는 저는 지금 국민의힘이 이게 지금 수습책이 안 보인다. 지금 취임 뭐 한 달 넘었는데 뭐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거 저도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지 이게 뭐 지금 이 지도부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비대위나 이런 것들도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고강도의 쇄신이 없이는 이게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장례찬 의원 14억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던데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떤 거요? 장례찬 최고 14억 얘기. 아, 그럼 뭐 청년재단에서 뭘 이제 지원받았다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정치하시는 분이 청년재단이란 건 공익법인이거든요. 그럼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그런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될 재단의 이사장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청년재단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사실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그런 행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최고위원들이 전부 다 지금 다 철화에 사실 십자에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됐어요.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지도부가 지금 다 리스크의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당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자, 민주당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탈당 선언을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하고 귀국을 어제 했고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상황에 대해서 맞서겠다.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만 혼자 책임지면 뭐하냐. 실제 관련자들 다 여기 지금 입장을 밝혀야 된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등 또 내지는 뭐 찌라시입니다만 여기 이름 등장한 사람들도 좀 본인의 입장을 밝혀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녹취록을 근거로 사실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게 버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뭐 A 버전, B 버전, 어디 무슨 언론사 버전에서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신빙성이 없고 뭐 의원들 실제로도 직접 물어봤다고도 해요. 근데 뭐 당연히 뭐 내가 받았어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이 대부분이 이게 좀 사실과는 좀 다른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리스트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어쨌든 본인이 당대표를 만들려는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이른바 조금이라도 수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당대표가 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선탈당을 먼저 한 것은 예전에 그 당대표 시절에 저게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한 12명 정도가 거론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먼저 탈당하고 다시 소명해서 다시 복당해라라고 이제 그러한 지침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연장선으로 송 대표도 본인도 당당하게 탈당해서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임하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나온 녹취의 대부분은 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 부분이 이제 약간 핵심처럼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이 당내에서는 이제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적어도 먼저 탈당하고 진실이 뭐 의혹이 해소되면 아주 좋고 또 이른바 의혹이 정말 진짜라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탈당이 먼저 순서고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당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무당층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여기도 꼴보기 싫고 저기도 꼴보기 싫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3지대 논의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금태섭 전 의원이 올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올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금태섭 의원이 대통령감이다 뭐 대통령 못하래란 법이 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신익 의원도 신익 의원이래. 신익 변호사도 대통령감일 수 있는데. 아니 근데 저는 이 제3지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상당히 이게 좀 논쟁이 많은 영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늘 욕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안철수 이제 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실패를 했고 안철수 의원이 결국 양당 체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3지대에 대한 순수성이나 그런 의지도 이제 굉장히 의심받게 되는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당이 뭐 적당히 못해야 이게 사실은 국민들이 넘어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서로가 서로에게 속으로는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참 둘 다 뭐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했을까 싶고 민주당도 김기현 대표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없었으면 어떻게 정치했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슈 보시면 아시지만 저도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나오면은요 좀 힘듭니다. 왜냐면은 매일 수사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이게 무슨 사회면 다루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의 그런 여러 가지 열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여러 오해도 있습니다만은 형성된 건 맞다. 근데 그것을 지금 김종인 위원장하고 금태섭 전 의원이 하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이나 뭐 나라를 위한 뭐 그런 충정은 제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과연 그런 정치권에서의 뭐 이합집산 내지는 정치 공학적인 접근으로서 이걸 담아낼 수 있겠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의 평가를 좀 받아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신기를 비슷할 것이다. 특별한 게 없다. 그리고 이런 되게 얘기죠.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제3지대가 어렵냐면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져야 되는 제3지대가 나와야 성공하거든요. 네. 근데 금태섭 의원이 뭐 30석 하겠다. 근데 30석 해봐야 어차피 둘로 또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그 대통령제 국가에서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뭐 본인께서는 오늘 그 겸손한 표현이다라고 하셨는데 이 제3지대가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선거에 가서 제3지대라는 게 존재할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멘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심평 변호사 조국 나오면은 어쩌고 저 어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소리 듣고서 보십시오. 조국 무소속이라도 당선될 것이다. 고난, 흡입력의 준수와 의무까지 이러면서 지금 심평 변호사 막 사실은 여러 가지 막말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만 말을 막 하고 있거든요. 차기 대권주자 부상할 것이다. 갑자기 저렇게 또 나서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을 또 소환할까요? 저분은 뭘 좀 잘못 드셨나 봐요. 왜 이렇게 말을 뭐 언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은 뭐 굉장히 뭐 아름답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대통령실에 엄중한 경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뭔가 마음이 획 돌아섰는지 갑자기 또 뜬금없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무소속이니 뭐 본인 평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심평 변호사가 말이 제대로 된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계속 앞뒤 다른 말하고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네, 일관적이지가 않아서 뭐 그냥 본인이 뭐 이 생각은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언론에서 이 사람 얘기를 왜 더 이상 다루냐. 이거 지면 낭비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이분을 이제 멘토로 이렇게 뭐 선을 안 긋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 주장 멘토니까 지금 멘토로 불리고 있는 건데 저는 멘토를 자가발전 멘토다. 뭐 자가발전 같은데 저는 멘토를 참 잘못 두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심평 교수님이 경북대 저희 학교 교수님이신데 네, 법학전문가. 뭐 수업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교수님으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보면은 정말 자유로운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가 거의 융복합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 조국 장관은 같이 갈 수 없거든요. 네. 그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뭐 조국 장관에 대해 비판 많이 했던 입장인데 김기현 대표의 후원회장을 했던 분이 또 조국 장관에 대해서 갑자기 무소속 나와도 뭐 잘할 수 있도록 뭐 칭찬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하나만 이건 뭐 거의 짬짜면 수준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봅니다. 짬짜면도 아니다. 뭔가 지금 조국 장관이 막 북콘서트를 하면서 이제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심평 변호사가 여기서 뭔가 냄새를 맡았나 봐요. 여기 한번 붙어볼까? 이런 거 아닐까? 붙는다고 그러지 않고선 이런 얘기를 갑자기 고도 전략 나오는데 아닐까요? 일부러 안티를 비슷한가요? 불러모으려는. 요거 하나만 여쭤볼까요? 대통령 이렇게 멘토들이 다 이상합니까? 천공도 멘토라고 그러고 심평도 본인이 그러니까 이제 멘토라고 이상한 멘토를 둘 바에는 차라리 멘토가 없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글쎄요. 저는 이 하여튼 심평 교수님에 대해서는 너무 그 멘트들이 정말 엉뚱한 멘트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너무 과다하게 보도되고 국민들한테 좀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이런 거는 좀 언론에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본인의 멘토가 있어요? 저요?
아니 저는 뭐 아직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 아니 아닙니다. 네, 저희 멘토도 우리 임세은 대변인한테 뭐 진영은 다르지만 많이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뭐 우리가 물론 다르지만 여야가 다르지만 서로 배울 건 배워야 하죠. 네. 서로 배울 게 많나 보지? 노영희 변호사한테 노영희 변호사가 멘토죠. 네. 아, 네. 또 갑자기 혼자 멘토로 등극하는 순간이군요.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청정시대 멤버 바뀌고 또 처음 시간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세은 전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신윤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